그냥 정프로님은 드세요 그냥. 정리하시고. 제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미국 시장 그다음에 시황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살펴봐야 되겠죠?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방송 출연하셨는데 진행자가 계속 이렇게 뭐 먹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잘 드신다. 속으로 밖에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보리굴비 좋아하세요? 우리 좀 약간 밖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다. 밖에서 주문했습니다. 아, 주문하셨어요? 아, 저 보고 주문하셨구나. 아 이거 한 마리에 식당에서 먹으면 5만 원인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어지간하면 한 4, 5만 하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근데 뭐 한 마리당 이게 지금 얼마 이게 6천 얼마 6천 한 몇백 원이니까 예. 무조건 먹어야죠. 그렇죠. 요거 이제 그 녹차에 그죠? 얼음 녹차에. 녹차물에, 예. 예, 딱 담가 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이 모르시더라고 이 주옥이잖아요. 예. 참을 그냥 마셨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갖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쭉 지난주 정리하면서 네.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지난주 월요일 날 소폭 상승하고 뭐 3일 하락하면서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다시 소폭 상승하고요. 차트 일봉 보시면은 그냥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오르다가 좀 조정 보이고 다시 오르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또 위아래 꼬리가 약간 있는데 작은 음봉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위아래 꼬리가 또 1% 정도 내외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움직임이 아니고 소폭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GDP 2분기에 GDP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이게 좋게 발표됐습니다. 잠정치가 3.3이었는데 확정치가 4.8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나 좀 늦춰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PCE가 2.7% 나왔고 그런 PCE가 2.9%로 예상과 부합되면서 전달하고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금요일 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0.6, 나스닥 0.44, S&P 500 0.59%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중에 3일 동안 소폭 조정을 보이는 동안 파월 의장이 주의시장 고평가 시각 이런 내용들도 좀 악재가 되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좀 없었고요. 유가가 65.7달러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내내는 그냥 소폭 등락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관세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생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나 뭐 인텔도 그렇고요. 뭐 그런 기업들 그리고 장비 부품주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데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 생산 라인이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반도체 관세 검토하는 내용 요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는데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더 컸죠.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미국의 생산 라인의 규모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서면서 환율이 급등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세 우려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세 우려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약, 의약품, 가구, 대형 트럭,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약품 관련해서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 수입품에 100% 관세 부과. 무역 협상 타결국은 제외한다고 했고 우리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걱정을 한 것이고요. 미국 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예외.
그리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은 제외.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제네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아주 크게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그렇고 요 의약품도 그렇고요. 종목별로 달라요. 생산 라인이 미국에 있냐? 네.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가져오느냐,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수가 등락폭이 차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구 및 생활용품에 욕실, 세면대 50%, 소파 등 천을 씌운 가구의 30%, 대형 트럭은 25%. 그래서 먼저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한 것들 이게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거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 쭉 있습니다. 기존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및 파생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는 게 품목별 관세가 기존에 있었고요. 이번에 지금 한다는 게 대형 트럭, 가구류,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232조에 의거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이 내용 보면요. 목재,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무인 항공 시스템 및 부품, 풍력 터빈 및 부품, 로봇 및 산업기계,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개인 보호 장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기본관세 해놓고 사후관세를 25%로 해놓고 무역협상을 하고 비관세 장벽이나 그리고 미국이 얻어낼 것들을 계속해서 협상으로 해서 얻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개별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하나 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를 다 한다라는 쪽들도 있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를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본관세나 아니면은 상호관세 그동안 협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하나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어떤 것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일단 자동차 쪽은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5%에서 네. 반도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량과 동일한 1대1 비율로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 즉 미국 내 생산량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만 장 만들면 수입하는 것도 100만 장까지는 비관세인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반도체 부분. 네. 그리고 전자기기 내에 반도체 칩 비율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전자기기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네. 반도체가 뭐 10%가 들어간다. 그럼 10%에 뭐 거기에 관세 부과를 해서 추가로 관세를 하겠다. 이걸 그러니까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면 예. 10만 원어치가 예를 들어 반도체면 예. 10만 원에 대해서는 100% 떼긴다. 예, 그렇게 좀 하고 그 있는 거예요. 전체의 뭐 100%는 아니지만 네. 반도체 들어간 만큼 때리겠다. 예전에 구리철강 하듯이 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리철강도 그렇고 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들의 기술력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을 그쪽에 전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나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뭐냐면 전력기기예요. 네. 전력기기 처음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었다가 네. 야, 그렇지 않다. 지금 보니까 가격을 다 그쪽에 전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자기기는 전자부품이나 전자기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금요일 날 쭉 있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금요일 날 반도체 쪽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서 홍콩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일본도 반도체 쪽에 부품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들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지난주 우리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의 한 축이었습니다. 하락의 이유 중에 한 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여기에서 환율이 지금 1,409원, 1,410원까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410원을 넘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1,412원인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그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크게 걱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400원 위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 전날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성급이다, 네. 선불이다.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다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나왔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은 이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7,361억 순 매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도 5,611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4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방어했고요. 네. 그리고 소위 조방원의 주도 종목들에 선방하면서 그들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를 했던 것은 환율에 대한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환율로 인해서 매도로 돌변을 하면은 우리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도체 관세 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복합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이 마지막이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거든요. 그런가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3일 결제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매도를 해야 돼요. 9월까지 팔아야 되는 매도들이 네. 있잖아요. 현금화하는 것들은 금요일 날 팔아야 영업일기 돼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런 매도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라고들 지금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일봉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6월 달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박스권으로 쭉 있다가 네. 9월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다시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추세 하락하느냐 이런 걱정거리에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의견들은 박스권 이 상당 부분의 3,300 위에서 박스권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고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박스권에 있다가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번 연휴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서 반도체도 걱정이지만 반도체 부분보다도 왜냐하면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도 가져왔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보다도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수세는 약해지고 그리고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뿐이 없었어요. 시장이 올라오는 동안. 기관과 개인들은 상당히 매도를 많이 네. 했거든요. 잠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쭉 뒤에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에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3,316포인트를 돌파하고 3,400포인트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분기에 개인 투자자 순매도 분기별로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와. 7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17조 원 순매도했는데 이것은 이런 집계를 한 1998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이고요. 7월에 7.7조 매도, 8월에 잠깐 주춤했다가 9월에 9조 원 순매도해서 9월의 매도액도 월별로 했을 때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개인 투자자들이 7월에는 약 6.8억 달러, 8월에는 6.4억 달러, 9월에는
23일까지 23억 달러어치의 미국 주식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매도 금액에 비해서 미국 주식의 금액이 좀 더 작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매도 다 해서 다 미국으로 간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3억 달러면은 3조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도 어디로 갔냐 봤더니 지금 예탁금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화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거래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것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7월 이번 지금 이제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7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외국인들은 약 11.5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2.1조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2조 원 순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7.7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1조 원 이상씩 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연기금, 사모펀드, 투시 뭐 전부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요 오차가 생기는 건 기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은 금융투자만 산 거잖아요. 네. 그럼 기관이 금융투자 산 거 기계가 거의 대부분 샀을 것 같고 이거 빼놓고는 그럼 외국인만 사고 개인들은 17조 원이나 팔고 그리고 기관들도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약 7천억 정도 매도가 탁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우려 이것은 뭐라 지금 단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돌아다니는 자료들에 보면은 이번 10월 말에 에픽 정상회담 있고 뭐 한미 정상회담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10월 말 이후 되면 좀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뚜렷하게 어떤 시나리오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새롭게 나온 시장에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세 우려 요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반도체 1대1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좀 두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반도체는 이제 바로 시행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반도체의 일부 종목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것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 시황을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저도 시황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6월 올라가고 박스권 있었고, 이번 9월 올라가고 박스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뭐 자사주라든지 분리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주봉이고요. 주봉. 그러니까 보시면 급하게 올라왔다가 박스권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 월봉에서는 윗꼬리만 좀 달려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고평가 우려에 대한 논쟁, 막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일단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승 기류가 둔화되면서 상승 강도가 좀 약화된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가 나와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악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의 부분, 그리고 긴 연휴 리스크 회피에 이제 물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만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폭은 작았지만 반등을 좀 했는데,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거래, 오늘 거래,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 그럼 환율을 더 위쪽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요 연휴 이후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인데요. 이제 곧바로 3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번 실적 시즌이 3분기가 매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요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번 시장에 또는 업종 또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2분기가 막 저점 갔다 막 삼성전자 예, 특히 삼성전자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지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있었죠.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 상향 업종에 대한 지금 가이던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방산 쪽은 실적이 상향 업종이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맨 밑에 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관심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방원 얘기하고 인바운드 소비 얘기하고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얘기하고 뭐 AI의 확산 얘기하고 그러면 많잖아요, 되게. 네. 그런데 이게 점차로 상승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약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수세가 약화되면은 그러면 상승하는 섹터가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현상이 네.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번 주로 그럴 개연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놀래잖아요. 네. 거기다가 연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축소하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LNG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렇게 조금 더 축소해서 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 네. 섹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어떤 거 갖고 있는데 반도체 악재 나오고 시장이 빠지니까 나 이거 반도체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보고서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반도체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지금 보수적으로 좀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섹터에 더 슬림화해서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반도체와 LNG와 전력 인프라가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섹터 쪽으로 좀 슬림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는 사실 저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네. 특별히 이렇게 크게 관심 받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조선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LNG 관련 기자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조선 안에 네. 묻혀 있어서 조선도 LNG선, 네네. LNG선, 기자재도 LNG 쪽에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 이제 좀 하고 LNG선 좋다고 조선을 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안에서 네. 이렇게 슬림화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그래서 드리는 이제 거예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예. 데서 특히 LNG에 특화된 뭐 이런 데들을 그렇게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슬림화되고 있다라는 네네네.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한국 가스공사 이런 데는 아니죠. 조선 기자재 쪽. 예, 예. 네. 자,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2번 뉴스는 중국의 대두 수입을 중국의 소유해서 미국의 한 24%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한 24% 정도를 네. 중국이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산 대두 수입이 51%나 감소를 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거는 특이한 거는 5월 이후에는 구매가 제로랍니다. 와, 지금 계약이 제로래요, 제로. 와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겠네요. 그렇죠. 이 트럼프 1기 때 생각나시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던 거거든요. 네. 마지막 협상이 최종 협상이 이걸로 끝냈어요. 네. 대두로 항공기 사는 거랑 대두 사는 걸로 끝냈지 네. 않습니까? 가을 수확의 대두 주문도 제로. 뭐 어디서 사느냐? 남미에서 다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는 이유는 관세 협상, 무역 협상용으로도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는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격 내려가겠죠. 수출을 못하니까 미국 내 대두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계속.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도 또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게 이후에 연말에 상당히 또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진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대체 수입처도 확보를 해놓고 그죠. 대체 수입처가 있어도 미국 걸 많이 사줬죠. 미국 협상을 하면서 많이 사줬죠. 관계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남미 걸로 사고 예. 미국 건 이제 안 산다. 네. 근데 이쪽 농민분들이 또
가만 안 대표적인 있겠죠. 트럼프 예, 맞습니다. 지지층이다 보니까. 지지층이죠. 예. 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는 세게 못하나 못 봐. 뭐 대두, 히토류 지금 중국이 예.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이폰까지 안 산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막장 가는 거죠. 이제 막장이죠. 그 저기 막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안 사는 건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자기네 이제 폰 사자 그 뭐라 그래요 애국 소비 이런 거 네. 있었는데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아. 생산에 대해서 문제 그쵸, 그쵸. 삼으면 네. 애플하고 테슬라 이런 데들을 네. 진짜 그건 막가자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약간 이렇게 틱톡은 내주고 결국 대두랑 히토류는 안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번 달 말에 경주에서 두 명이 같이 올지 이게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동안 쭉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새로운 대만에서 나온 자료라서 요거는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만의 공상시보라는 데서 나온 자료이고요. 비즈니스 타임스에서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최근에 디램과 낸드 모두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4분기에도 또 한 차례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2020년 내년 주문을 크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대 메모리 원청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3대 메모리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죠.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 PC, 스마트폰 차량용, 로봇, 드론 이런 AI 응용에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제품 설계 및 제조에 도입되며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 기간 단축, 수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 상승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10 요거 우리 가끔 얘기했던 요걸 네. 지금 네. 대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와 AI PC 부상으로 PC 수요 증가한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산업은 새로운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대만 공상시보에서 나온 자료들이 좀 솔직히 이 있었어요. 중에서 예. 예상 못했던 일이 있나요? 나는 야 지금 AI 되고 뭐 드론이며 로봇이며 예. 다 차량에도 예. 메모리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예. 무조건 수요 늘 거라고는 그렇죠. 다 생각했잖아요, 사실. 생각했죠. 근데 뭐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언제일지를 생각하는 거죠. 진짜.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수요가 확 느는 게 언제일지는 다들 잘 생각 못한 몰랐었나?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I 하드웨어의 캐즘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언제쯤이냐. 이걸 지금 AI 모르는 하드웨어 거예요. 캐즘. 네,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고점이다. 네. 아닌가 봐. 올해 봄에 고점이다. 아닌가 봐.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될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의 대응을 위해서 가격 30% 인하. 제목은 이런데요. 뭐냐면 TSMC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3만 달러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3나노가 2만 달러니까 50% 인상한 겁니다. 야. 엔비디아, 애플 등 이미 15곳의 주요 고객사가 2나노 공정으로 제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가격을 더 올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자료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2나노 공정을 약 2만 달러에 제공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00나 더 낮은 가격이잖아요. 네. 야,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냐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TSMC에서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한 칩 제조사들 네. 얘네들은 그러면 또 싸고 또 삼성전자 해준다고 하니까 수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수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10개 만들어서 몇 개가 더 좋으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주면 2차 선택지가 되지 않겠냐. 이건 원래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 가격에 중간에 라인에 할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 가동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가동을 하면서 그 경험으로 수율을 높이는 것을 진행을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잘한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수율을 높여가는 거죠. 요번에 이제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쩌면 좀 슬픈 얘기지만 돈이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니까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잘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도 해야지.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0년까지 약 83% 매년 12.9%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리포트라는 데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근데 이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거의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 왜 이들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짓잖아요. 일단 거의 대부분.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정했고 예. 그렇죠. 예. 예. 수조 원짜리 예. 데이터 센터 짓기로 그렇습니다. 비슷하다가. 거의 주도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이걸 주도하면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성장과 데이터 센터 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부에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는 이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런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MSCI 편입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외환거래 24시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 허용, 그리고 원화 거래, 예금 조달을 자유롭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에 이 외환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핫 이슈였던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그냥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 자료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네이버가 좀 뭐랄까 매출이 계속해서 이 커머셜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좋지 않아 검색기나 이런 데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 줄어드는 네이버 검색 관련 수익 비중 2020년에 52.8%인데 36.8%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역성장하고 있다. 이거 한국경제신문의 자료로 그냥 캡치해 왔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만이 아니고 메타나 구글, 애플들도 애플은 이제 서클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요걸 읽어드릴게요. 가상자산 거래, 검색, 커머스, 콘텐츠의 생태계 전반에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JP모건에서는 요번에 네이버와 두나무 거래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쪽이 계속 확장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결제 시스템에 네.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블록체인이 향후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뉴스가 위에 있는 겁니다. 시티그룹에서 5년 후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100조 달러가 전망될 거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올해 2,800억 달러거든요. 이게 1.9조 달러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가는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됐으면은 거래 자체는 전체 시총 말고 거래 규모는 100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큰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병을 할 건가? 이거 한국경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지금은 이해진 대표가 네이버와 그리고 파이낸셜 이렇게 수직계를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두나무는 송시영 대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교환으로 해서 네이버와 송시영 대표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지분을 갖고 두나무를 밑에 두느냐, 아니면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을 하면서 이해진 대표, 송치영 대표가 지분을 다 각자 갖고 두나무를 밑에 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복잡하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네. 물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네, 이제 네, 관심이 그렇죠. 있어야 네, 돼요. 네. 두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외에서. 근데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에서 두나무의 송시영 대표를 네이버의 의사결정권자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니까 예, 이해진 의장이 예, 최수현 대표를 예. 신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양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그렇죠. 최수현 대표는 꼼꼼하게 잘 살펴보기는 하겠으나,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잘할 수 있으나 사업이 크게 뻗어나가고 뭔가 신사업을 막 일으키고 이런 거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 지난 한 2년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저 두나무에 저 송 대표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을 네. 모셔와서 일단 네이버의 실질적인 경영도 다 맡기는 쪽. 그러니까 3번 그림이죠. 그렇게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다 맡기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진 의장은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역시 청프로는 못 이기네요. 그렇게들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뉴스를 이 플로우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 접목에서 어떻게 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네이버는 그동안에 왜 안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흡수합병 또는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의 송치영 대표를 들어오게 해서 신사업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솔직히 네이버가 지난 몇 년 동안 저 최수현 대표 오고 나서 현상 유지만 자꾸 했지 뭐가 새로 뭘 해갖고 한 게 별로 없어. 좀 비판이 많긴 했었어요. 네. 호시마크 최수현 대표 나 싫어할래나? 하여튼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이해진 의장이 좀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는 그 사람의 경영 책임을 묻고 이제 물러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걸 수 있으니까 그 방법보다는 저 방법을 택했다. 이거 나중에 이해진 대표보다 송치영 대표의 지분이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뭐꽤 그게 두나무 주주들이 제일 예.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아니 두나무의 그 어떤 경영권을 이해진 의장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 그래 그런 우려해요? 아니 오히려 그 네이버 주주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네이버 주주들이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이버의 신사업을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뭐 굉장히 네.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이게 이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8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는 건데 이 9번도 심각합니다. 이 관계자들은 이것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6월 이후에 코스피가 25.5% 올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점부터 뭐 몇 퍼센트 올랐는 잘못된 거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6월 이후부터 진짜 올랐기 때문에 25% 올랐고요. 코스닥이 13.7% 올랐거든요. 대형주가 28% 올랐고 중형주 14% 올랐고 소형주 7.3% 올랐는데 소소형주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력만 있고 네. 그렇게 좀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0.6% 올랐다는 거예요. 6월 이후에. K자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수급이 외국인만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 쏠림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 주주환원 정책의 복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중소기업들은 중소환원 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중대형주 위주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반면에 그러면 지금 미국 가만히 보세요. 빅테크가 계속 오르다가 이번에 9월 들어서는 네. 9월 들어서는 러셀 2000 지수나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쪽에 있는 정책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시장 안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자산운용 은퇴 파이어 네. 그거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강의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은퇴 파이어 강의 아마 저희 광고도 조금 전에 나갔었을 텐데 그런 거 들으시면서
ETF 투자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렵게 혹은 뭐 너무 수익이 안 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또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하시면은 19만 9천 원 상당의 수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뭐 투자하셔서 돈도 버시고 강의하셔서 지식도 키우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북한 또 중국 네. 뭐 이쪽 문제 한번 우리 시장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